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이죠. 회화나 조각가. 그런데 이분들의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 두 분이 막 시기 질투했던 내용을 제가 본 거예요. 와, 이런 천재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했구나. 우리 범부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시기 질투를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범용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얻을 게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빈치는 아마 뭐 누구나 뭐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니까 누구나 다 아시죠. 네, 1452년도 1519년에 68세까지 사셨다가 정말 예술가지만 뭐 해부학이나 뭐 건축, 기술 모든 다방면의 천재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를 봐도. 네. 그래서 이분이 실질 예술가지만 새로운 직관을 위해서 도서관에 들어들면서 끊임없이 이런 해부학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천재죠. 딱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천재가 아니라. 이게 다빈치의 가장 뭐 대표작 중에 하나죠. 모나리자. 1503년에서 한 1506년 정도에 이게 그려졌다라는 얘기. 다빈치를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은 이거랍니다. 최후의 만찬. 뭐 한 번씩은 다 우리가 봤던 그림들일 거예요. 1498년도에 네, 그려졌던. 그리고 이분이 30살 땐가 암굴의 성모라고 1483년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아름다운 자연과 부드러운 배경, 뭐 낭만적인 풍경, 뭐 생동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지자마자 그 시대에 되게 경탄했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와 천재가 나타났구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익히 잠깐만요. 다빈치는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유명한 그림들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들이지만 네. 또 우리 미켈란젤로는 조형예술 그러니까 조각가로서는 최고의 천재로 소리를 듣죠.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던 다비드상 이분이 제작하신 거고요. 1501년에 1503년. 네. 그리고 이분을 가장 극한으로 알렸던 게 피에타라는 이 상입니다. 25살 때 이게 완성이 됐답니다. 1498년부터 1499년도에.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의미랍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거든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50세 정도인 거죠. 이 지금 물론 좀 더 젊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되게 의문을 품었대요. 이렇게 봤는데 너무 뭐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옷의 느낌을 이렇게 조각해놨던 건 너무 대단한데 약간 주인공이 성모 마리아 같다라는 느낌으로 의문을 제시했을 때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인간처럼 쳐다보지 않는다. 인간의 각도가 아니다. 위에서 쳐다본다. 이 피에타상을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습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여기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양반이 아닌 거죠. 역시 25살에 이걸 만들었지만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한 거죠. 신은 위에서 쳐다보지 정면에서 쳐다보지 않아 라는.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피렌체에서 만납니다. 피렌체는 되게 이탈리아의 좀 작은 도시였어요. 다빈치는 1500년 그때 나이로 48세 봄쯤에 피렌체로 오고요. 밀라노에서. 미켈란젤로는 1년 정도 지난 1501년 26살에 4월 정도에 피렌체로 옵니다. 둘 차이는 22살, 3살 정도 나이 차. 거의 한 세대가 차이가 나죠. 다빈치는 거의 지금 뭐 중년 이후 느낌이고. 이 도시 사람들에는 커다란 사건이었대요. 아니,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작은 피렌체로 왔네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은 피렌체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다빈치는 워낙 뭐 대단했기 때문에 그냥 성숙하고 위대한 거장이다라고 그냥 다들 이렇게 명성을 얻었고요. 미켈란젤로는 아직 나이가 25, 6이었지만 작품 수는 좀 적었지만 조각계의 젊은 혁명가다라는 이런 명성을 얻었던 거죠. 뭐 피에타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둘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모습도 달랐어요.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자화상이라고 그려져 있는 건데 좀 다르죠. 약간 귀족풍이고 좀 정말 고뇌하는 미켈란젤로는 그런 품이죠. 겉모습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됐고요. 그때 사람들은 다빈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멋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이다라고 칭송했고요. 우아하고 아름답고 곱슬머리는 어깨까지, 잘 손질된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다. 당시에 유행했던 긴 코트 대신에 무릎까지 오는 단아한 장밋빛 비단 옷을 입고 다녔대. 이 지금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는 외모 뭐 보셨다시피 아름답지 않고요. 옷차림도 조금 뭐 다듬어지지 않았답니다. 넓은 머리, 튀어나온 이마, 작은 눈, 어릴 적 친구에게 맞아서 좀 코가 또 이렇게 비뚤어졌었답니다. 이 미켈란젤로. 그때 당시에 바살이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논설해 놨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로 깊이 경멸했다. 서로에 대한 커다란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갈등과 질투가 맞는 거죠.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천재의 싸움. 22, 3살 차이 나는 이 두 천재의 싸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드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1503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무게가 9톤이랍니다. 높이는 한 5m가 넘는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고대 모든 조각품을 능가하는 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엄청난 작품이다, 이 조각가는. 이슈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 거대한 조각상의 설치 장소를 어디로 하지라는 게 이슈였어요. 갈등의 씨앗이었어요.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되게 좀 거대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진짜 사람이 지금 요즘에 손질하고 있는데 뭐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데 이렇게 손질하는데 이렇게 엄청 크죠.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게 베키오 광장에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빈치는 로지아 데이 란치에 세우자고 제안을 했어요. 베키오 광장에 지금 저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모사가 있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빈치가 제안했던 로지아 데이 란치. 로지아라는 어떤 건축 양식이 뭐냐면 요렇게 타원형이 됐고 뒤에는 벽이고 벽 뒤에 이렇게 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로지아 데이 란치라는 겁니다. 이게 다빈치는 여기다 세우자. 미켈란젤로는 광장에 세우자. 라고 이야기가 됐던 거죠. 갈등의 원인이 다빈치는 화가였기 때문에 벽이 있는 공간에 세워야 그림처럼 보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화가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사방이 다 뚫려야 돼. 그래야 조각의 맛이 살아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1504년에 1월 달에 피렌체 예술가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설치 장소를 어디를 할까를. 그때 당시에 뭐 저명한 예술가 28명, 뭐 다빈치를 포함해서 뭐 보티첼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거 어디다 놓자 뭐 이렇게. 워낙 멋지게 만들어지고 위대한 작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열렸겠죠. 근데 이 위원회에서 거의 다빈치가 거의 가장 뭐 명성이 뛰어났던 사람이니까 결론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줄리아노 씨의 제안대로 로지아를 세우고 다비드상을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비드상의 어깨가 벽에 닿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식을 덧붙인 받침대 위에 세우면 공공 건물의 위험도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빈치가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미켈란젤로는 이 다빈치의 말에 애정이 없다고 느낀 거죠. 아, 자기는 광장에 세워야 되는데 로지아에 세워야 된다고 하고 또 이런 얘기. 공공 건물의 위험도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다.
이 자기 작품을 좀 무시하는 느낌의 뉘앙스였다라는 거죠. 근데 다빈치는 절대 무시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답니다. 그냥 그런 자기가 화가의 입장에서 말했던 거고. 결국 다비드상은 백희호는 아니지만 시청 앞 그 야외에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조각상을 제작하는 데서 그 시청사께 나르는데 워낙 크고 무거워서 4일이 걸렸답니다. 오pak 밤낮으로 큰 사람들이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옮기는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 이 재능에 대해서 미술가들, 화가들이 되게 질투심이 엄청났대요. 또 양진영으로 조금 갈등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옮기는 동안 막 돌을 막 여기에 막 던지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8명이 체포되고 뭐 감옥에 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다빈치가 이를 좀 선동했지 않았나 이런 소문도 돌았대요. 근데 다빈치는 뭐 그때 워낙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설로는 그런 다빈치가 이걸 선동할 정도의 그 급은 아니었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소문도 돌았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사건을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이 멋진 작품에 막 상대 진영에서 돌을 던졌다고 느끼니까. 뭐, 이 피렌체 예술가위원회에서 다빈치 의견도 되게 좀 짜증나고 막 그 사람이 싫었는데, 이런 사건도 터지니까 더더욱, 그런 소문도 도니까 더더욱 이 다빈치를 못 믿게 됐던 거죠. 미켈란젤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난 이유는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 한 사람으로 칭송이 돼요. 미켈란젤로는 역대급이야라고. 이에 다빈치도 좀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술보다는 기술, 과학,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뭐 이런 이론적인 학문에 되게 빠져 있었는데 이 멋진 작품을 하나 딱 누가 옆에 미켈란젤로가 만드니까 자신도 예술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누가 또 잘하면 자신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듯이. 당연히 영향을 받았던 거죠. 다빈치도. 자,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어떤 그 영주 그쪽에 한테 대평의회 홀에 벽화를 의뢰를 받아요. 60년 전에 뭐 앙기아리 전투 장면으로 뭐 모티브를 잡고 이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 벽화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도 같은 홀의 다른 벽에 또 도시의 역사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또 받아요. 다른 어떤 영주한테. 근데 미켈란젤로는 카시나에서 목욕하는 군인들이 적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이 카시나 전투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다빈치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의 이제 약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지니까 좀 짜증이 났던 거죠. 아니, 자신이 혼자 같은 건물이면 자신이 쫙 해야지 뭔가 좀 통일성도 있고 멋지게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옆에 또 다른 미켈란젤로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주가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거죠.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2점 정도의 성모 마리아 그림 정도밖에 그리질 않았어요. 이분이 조각가였기 때문에. 화가로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을 그린다고 승인을 한 건 누가 보더라도 다빈치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나는 조각가이긴 하지만 당신을 한번 내가 꺾어 줄 테야라. 도전으로밖에 누구나 피렌체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죠. 도전하는구나. 미켈란젤로가 다빈치한테 불붙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폭발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날 다빈치가 이런 어떤 교회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몇몇 화가들이 단테의 시 한 구절을 가지고 막 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문학 토론은 되게 일상이었답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듯이. 거의 뭐 어떤 문장을 보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그래서 그 화가들이 다빈치가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는데 다빈치 씨 의견을 한번 좀 달라. 당신 대가니까. 라는 이런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마침 미켈란젤로가 그 길 또 지나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기 미켈란젤로가 오네요. 그 사람한테, 아니, 미켈란한테 이 문구를 물어보면 답을 잘 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다빈치는 미켈란젤로가 단테에 되게 박식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비꼬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에 대한 지금 불신이 쌓여가고 있죠. 뭐 예술가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또 자기 그 다비드상에 돌 던진 이런 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되게 과민 반응을 해버립니다. 미켈란젤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직접 설명하시지요, 다빈치 씨. 기마상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주저할 능력이 못 돼서 수치스럽게 중단해버린 당신 아니요. 이 기마상은 그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을 때 작업하다가 중단한 작품인데요. 중단했다고 해서 다빈치의 능력이 떨어졌다, 뭐 평가가 낮아졌다 할 정도의 그게 없었는데도 그냥 이 미켈란젤로가 확 질러버린 거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떱니다. 다빈치 되게 예상치 못한 비난에 벙찐 거죠. 뭐야, 쟤. 멍하니 서 있었는데, 다빈치가 아무 말도 없자 미켈란젤로 한마디 더 탁 던집니다. 라이벌에게 도전장을 내디듯이. 당신이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밀라노 사람들은 다들 멍청이들이야! 라고. 완전히 자기의 화를 폭발시켜버린 거죠, 그냥. 다빈치한테 미켈란젤로가. 네. 이런 얘기를 하죠. 내면의 불만을 상대한테 퍼붓는 느낌. 피렌체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자주 보면 항상 갈등하죠. 그런 느낌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 있고, 미켈란젤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뇌에 찬 예술가예요.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어떤 엄청난 영상이 현실에 자기가 조각이든 그림이든 표현하는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의 전형이죠. 그래서 다빈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불만과 초조함이 폭발했던 거예요. 둘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시작됐던 앙게아리 벽화나 카시나 벽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른 작품들도 또 합니다. 경쟁이 붙어서. 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야 하면서 또 합니다. 그때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런 경쟁이 없었으면 모나리자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다빈치는 이런 성안나라는 이런 작품, 미켈란젤로는 성가족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거의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죠. 제목도 그렇고, 뭐, 그림의 느낌은 좀 분위기도 좀 다르지만. 이게 거의 자기들이 지금 경쟁하면서 그렸다라는 그 작품들이에요. 성한나를 보면 되게 다빈치의 성향이 나오죠. 아름다운 자연 배경, 낭만적인 풍경, 뭐, 부드러운 나무들, 여성의 부드러운 미소 이런 게 이 다빈치의 그림인데 미켈란젤로 성한나에 보면 풍경은 되게 삭막하죠. 뭐 바위 정도밖에 없고요. 여인들조차도 우아한 모습이 아니에요. 미소도 없어요. 미켈란젤로는 연인들을 또 되게 엄격하게 그렸어요. 남자들 같은 근육질의 모습과 그리고 깊은 주름, 뭐 꼴똘히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성향인 거죠. 고독하고 엄격한 이런 느낌으로밖에 그림을 이분은 그렸고요. 다빈치는 우아하고 맑은 영혼을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자연, 뭐 부드러운 풍요 이런 거를 주로 묘사를 했어요. 다르죠, 성향들이. 앙기아리 전투, 카시나 전투 이 벽화는 두 사람, 두 사람의 벽화는 모두 근데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처음에 이 갈등을 시작했지만. 이게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래요. 왜 이 엄청난 사람들이 열정과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두 사람이 다 완성된 작품을 못 남겼지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도 분실 다 되었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거 어떤 다른 작가가 모사했었던 그 당시에 동파나밖에 안 된 거. 이게 실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거 보고 그냥 그렸다라는 거죠. 다빈치도 앙게아리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다빈치가 이렇게 되게 온화한 그림만 그리다가 이런 그림도 거의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현재 분실해서 루벤스라는 작가가 모사한 스케치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의 갈등이 정점에 달았을 때 우리가 아까 말 돌도 던지고 막 했던 피렌체 예술가들 대중들이 양진영으로 딱 나눠졌대요.
그래서 각각 진영,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한테 막 끊임없이 공격했답니다. 요즘 막 이렇게 양 진영으로 놔두듯이. 그래서 미켈란젤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예술가들이 공격하면 미켈란젤로 선생님 그래도 자신을 좀 보호해라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범용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얻을 게 없다고. 미켈란젤로는 다빈치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 자기 뭐 한 스물 몇 살 많은 그 위대한 명성을 얻은 사람하고 싸우지 그냥 범부들하고 자기는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대립했는지 뭐 아까 말했던 그 여러 뭐 설치 장소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갈등의 핵심은 예술관과 미술관이 정말 전혀 달랐어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였듯이 타협할 여지가 없이 달랐어요. 미켈란젤로는 그냥 영혼의 인간이었어요. 이분은 진짜 예술 그대로. 창작은 인형과 정신이었고요. 어떻게라도 자기 내적에 있는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어요. 자기 내면에서 떠오르는 걸 어떻게라도 현실에 구현해보고 싶은 그 예술가들의 전형이잖아요. 근데 다빈치는 현실과 사물, 뭐 자연 속에서 생동하는 이런 외적인 형상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뭐 이런 뭐 사실이 있답니다. 다빈치는 그래서 자주 시골에 머물렀대요. 자연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미켈라는 평생 동안 한 달도 시골에서 보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켈라는 끊임없이 인간의 고뇌를 고민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고민했던 예술가인 거예요. 뭔가 아름답게 표현하자 이것보다는 뭐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건 다빈치는 그래서 회화의 우월성을 항상 역설했어요. 자기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회화는 조각보다 항상 더 아름다워. 조각이 더 좋은 거는 그냥 내구성만 있는 거야. 뭐 돌로 만들어졌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바로 정면으로 부인하죠. 뭐 여러 설명하는데 그 사람도 다 이해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 보니까 내 가정부보다 설명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쳐버렸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네. 결국은 이거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은 회화로, 이분은 조각으로. 미켈란젤로는 창작에 있어서 언제나 대상의 내면적인 충동과 의지를 형상화했고요. 다빈치는 보셨다시피 행복감, 충만함에 집중했어요. 달랐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이게 참 저는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이거예요. 자연과 경쟁했다라는. 이게 참 웃기죠. 자연이 실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본래 만들고자 했었던 것을 찾아내려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멋지게 보는 광경이 미켈란젤로 눈에는 아니야, 저거는 잘못 만들어졌어.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저 자연이 약간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눈에. 우리는 자연이면 그냥 퍼펙트라고 느끼는데 미켈란젤로 눈에서는 퍼펙트가 아닌 거예요. 저건 약간의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진짜 예술가죠. 종교관도 좀 많이 달랐대요. 다빈치는 어떠한 종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미켈란젤로는 종교적 논쟁 자체도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미켈란젤로 이거죠. 종교적 생각조차도 본에 찬 예술 창작의 문제와 결부시켰던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했던 자연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감각을 메울 것인가. 여기에서 종교도 작용했던 거지. 뭐 믿고 안 믿고 이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신을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작품이 결국 완전한 작품을 만들 때 우리는 엄청나게 몰입하고 뭐 완전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 엄청나게 몰입하고 그 순간이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신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한 작품이 신이다. 나는 신을 만나는 거는 뭐 다른 사람처럼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멋진 작품, 완벽한 작품을 만들 때 신하고 나는 그때는 동등한 신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창조적 투쟁을 벌였는지가 좀 보이죠. 네.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가 의식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전혀 항상 다르기 때문에 현재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이들은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롭고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자신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존재를 갈망하고 그러나 욕구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다. 이러한 천재의 대표가 미켈란젤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불만에 쌓여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현실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대표적 작품 하나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벽화. 이게 엄청난 작품입니다. 한 2년, 3년 동안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목도 다쳤고요. 이거 계속 천장을 보고 이렇게 그려야 됐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이 저기 물감 때문에 눈도 엄청 상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봤던 이런 그림들이죠. 이렇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자, 끝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공존했던 마지막 시기. 얘네들이 그 앙기리아 그 전투, 카시나 전투의 그 벽화를 마감하지 못하고 다빈치는 밀라노로 가고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떠나는데요. 그 다빈치가 로마로 떠날 때 이 피렌체에는 또 다른 천재 라파엘로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라파엘로는 또 시스티나 성모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엄청난 천재로 추앙을 받죠. 사람들은 또다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한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우상을 섬기고 싶은 존재.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이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결을 붙이고 내가 믿는 우상이 더 낫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또 본능인 것 같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피렌체는 이렇게 치열한 예술 경쟁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술이 발달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봤던 게다 그림들이 익숙하듯이 그만큼 경쟁으로 발전했다라는. 네, 감사합니다.